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단신을 다뤄볼 건데요. 네. 먼저 댓글 소개부터 시작을 하고 네. 하겠습니다. 너무 바로 들어가나요? 아유, 뭔가 좀 근황 토크를 할까요? 근황 말까요? 토크요? 네. 뭐예요? 어떻게 지내셨는데요? 그냥 바쁘게 지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여전히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음, 지난주에는 뭐 인천도 가고 뭐 충남도 가고 선산 휴게소가 있는 선산도 가고 선산휴게소가 뭐로 유명한가요? 모르겠어요. 선산 휴게소가 뭐 유명한가요? 아 그런 게 뭐,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자주 봐가지고 선산 아, 휴게소를 그래요? 네. 저도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선산휴게소. 뭐 왠지 포항에서 서울 가거나 뭐 이럴 때 자주 들리는 휴게소인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구미더라고요. 경북 구미에 선산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구미 갔다 오고 뭐 봉화도 갔다 오고 봉화도 진짜 저는 충남을 2시간 반을 걸려서 갔는데 차로 근데 봉화도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경북인데 거기는. 그래가지고 아 경상북도가 정말 넓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봉화를 가니까 그 송이버섯이 특산물인가봐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송이버섯? 송이버섯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식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들어가 봤는데 된장찌개에 송이를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송이버섯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죠? 송이버섯은 진짜로 버섯 같이 생겼죠. 이렇게 길쭉하게. 그 양송이버섯이랑 비슷하게 양송인데 밑에가 좀 길쭉해요. 생긴 전체가 또 길쭉해요. 길쭉하고 양송이랑 닮았나? 위에 갓 쪽은 닮았죠. 근데 어쨌든 네. 질어가지고 이걸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걸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는 걸 회로 먹는다고 하던데 아, 생으로 진짜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비싸가지고 보통은 냉동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동을 해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 보니까 돌솥밥에 위에 이렇게 송이 이렇게 얹어가지고 송이 뭐 돌솥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맛있겠다. 네, 근데 되게 비싼 버섯입니다. 이게 양식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솔밭에 그 소나무가 자라는 이제 솔밭에서 나는 건데 보통 북한이나 중국 막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채취를 하는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 그러면은 그랬답니다. 저는 TMI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단신 댓글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어, 몇 번이죠 이거? 2번 하면 될 겁니다. 네, 조금 확대를 확대를 할까요? 네. 네. 일단 유튜브 댓글 네. 좀 읽어드리면 그 지난번 단신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고영님께서 게임하면서 들어도 좋은 방송 다음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모아이장님께서 스텔라 오디세이 정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텔라 오디세이 정말 재밌었죠. 네. 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김보영 작가님 특집에 5,000캐시 후원해주신 AZ 스피딩과 그 다음에 1,000캐시 후원해주신 다솜799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솜799님은 125화 단신 그 다음에 126화 김보영 작가님 특집 하편에도 1,000캐시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솜799님이 네. 저희 라이브 때도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오셨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지트 스피딩님께서 왠지 유튜브 라이브를 보다 보니 팟빵에는 가끔 들리게 되네요. 최근 트위터에서 토끼님의 블로그를 언급한 트윗을 목격해서 그랬어요? 트위터에서요? 찾아가 보았습니다. 포스트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가 생각외로 많은 분량의 글이라 깜짝 놀랐어요. 재밌게 보았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언급하신 행사나 강연의 소개가 잘 정리되어 있어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음지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네? 어디서요? 토끼님의 블로그 음지에서요. 음지에서 유명하지 않던데요. 아 그런가요? 네, 유명하지 않고요. 네. 제가 소개하기 조금 민망해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지만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기 같은 걸 좀 올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그 네이버 블로그고요. 그래서 토끼 한 마리의 뭐 블로그라고 뭐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건데 제가 글 솜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글의 수준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으셔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좀 그냥 듣고 이제 지나쳐 가는 것보다 좀 정리된 형태로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한번 뭐 들어가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뭐 댓글이나 뭐 마음 같은 거 찍어주시면은 더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단신을 시작해 네. 볼까요? 네. 네. 신작 소개 신작 먼저. 소개부터 할게요. 네. 근데 이건 신작은 아닌데. 그 네. 화성 탈출이라는 작품이 제레미 오라는 작가님의 화성 탈출이라는 작품, 아마 원투 원결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을 갑자기 왜 소개를 하게 됐냐면 네. 저희 직장 동료가 SF를 네. 좋아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읽고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되게 영화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 좀 블록버스터 같고 좀 뒤에 얘기가 엄청 궁금해지는 그런 몰입력이 높은 소설이라 가지고 정말 그 책을 덮지를 못하고 계속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마시면서 책을 본 거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주말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38년에 화성 유인 우주기지를 배경으로 화성과 지구를 오가며 펼쳐지는 리얼리티 우주 스릴러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사의 현직 연구원도 이 설정이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AZSPD님도 안녕하세요. 아, 네, AZSPD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환상문학 웹진 거울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 웹진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고. 보통 출간이 되면은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면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울에서 중단편선 끝내 비명은 그리고 누나 노릇이 나왔습니다. 네. 아작에서 나왔고요. 네, 아작에서 나왔고 뭐 그 이번에 나온 두 책에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은 곽재식 작가님, 해도현 작가님도 계시고. 네, 윤여경 작가님이랑 남세호 작가님이랑 네. 손지상 작가님이랑 뭐 전혜진 작가님이랑 뭐 많네요. 네. 홍지연 작가님도 계시고 지현상 작가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정말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책일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인이 알려준 소식이에요. 김동식 작가님이 그 어떤 일반인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 분들을 모아가지고 초단편 소설을 쓰는 그런 프로젝트 네, 그런 거를 진행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거의 일기 그룹의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리보가 내려와 라는 책이고 제목이 귀엽네요. 네, 그쵸. 제목이 귀엽고 네, 표지도 귀엽습니다. 그리고 부쿠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동식 작가님을 포함을 해서 15명의 제작자가 쓴 초단편 소설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호시시니치의 쇼트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김동식 작가님이 원래 이런 초단편을 많이 쓰시잖아요. 보면 회색 인간도 그랬고 그 뒤에 나오는 책들도 거의 다 이제 초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초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지인이 그 아까 알려준 그 지인이 여기 저자로 그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고요. 그냥 지금 3기던가? 네, 3기 이 초단편 소설을 쓰는 그룹의 3기를 또 모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단편 소설은 진짜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요. 네. 훨씬 반전 같은 게 중요하죠.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필의 부담이 좀 덜 하면서도 더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소설인 것 같고, 저도 예전에 그 달팽이 책방? 포항의 달팽이 책방이라고 그 독립 출판물을 파는 서점이 있는데, 독립소설. 네. 거기에서 글쓰기 모임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일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딱 1시간 동안 소설을 쓰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재밌겠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써져요. 잘 써지고 엄청 집중력을 이제 해가지고 쓰게 되고, 또 재밌었던 게 그 문장을 각자 하나씩 적어가지고 그 시작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그거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뽑기를 하는 거예요. 뽑기를 해가지고 랜덤으로 걸린 문장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좀 고민을 조금만 해도 그냥 거기서부터 뭔가 글이 나오는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저희 그 녹음하기 직전에 좀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해양 생존 게임 서브나우티카의 빌로우 제로, 이 극지방, 원래는 1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2편이 나온 거죠. 네, 이게 후속작입니다. 네. 1편은 이제 좀 오래된 게임이에요. 오래된 게임인데 뭐 생존 게임의 좀 교과서적인 작품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인기도 많이 얻었고, 좀 평가도 좋았는데, 그거의 후속작이 이제 얼리 액세스로는 계속 이제 공개가 됐다가 최근에 정식 발매가 됐습니다. 네. 얼리 액세스가 뭔가요? 얼리 액세스는 게임이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이 게임을 좀 더 싼 값에 구매를 해가지고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 같은 건데요. 뭐 제도 시스템 같은 건데요. 베타 테스터 같은 건가 네, 보네요. 베타 테스터 같은 겁니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게 개발자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왜냐면은 개발 도중에도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테스터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다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건데, 아무튼 원래 얼리 액세스로 계속 공개가 되었다가 최근에 정식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해양 괴물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뭐 저런 괴물들도 있고. 생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열심히 식량을 모으고, 여기에는 이제 생존에 필요한 게 물이랑 산소랑 그다음에 식량이랑 온도,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떨어지지 않게 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량을 모으고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물도 모으고, 그래서 뭐 그 바닷물에서 염분을 걸러주는 장치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바닷속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뭐 산소가 없어져서 죽기 때문에 뭐 그 산소통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줘야 되고. 바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바닷속에 기지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서 뭐 드론 같은 게 날아다니면서 3D 프린터를 이렇게 찍어냅니다. 공중에다가. 그래서 기지도 만들고, 복도 같은 것도 만들고. 근데 복도를 막 만들면은 기지에 내구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내구도가 막 점점 줄어들어서 내구도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기지에 구멍이 막 뻥뻥 뚫려요. 그래서 뭐 철판을 열심히 이렇게 대가면서 기지를 지어야 되고, 뭐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근데 왜 물속에 살아야 돼요? 설정이 있나요? 왜냐면은 뭐 극지방이라서 온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전작은 어땠는데요? 전작은 육지 자체가 없어요, 행성에. 육지 자체가 너무 멀고. 떠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밑에 사는 게 더 나은가요? 그랬나 보네요. 기지를 커다랗게 지으려면은 떠 있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물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수압 같은 걸 견디면서 그 해저 기지를 짓는다는 게 엄청 깊진 않아요. 엄청 깊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뭐 그냥 근해 정도의 깊이인 것 같아요. 작품에서 등장하기로. 이거는 극지방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전작과는 다르게 이제
물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온도 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물속에 있을 때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물속보다 바깥이 추울까요? 그렇겠죠. 왜냐면 물속은 기본적으로 비열이 높아서? 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아, 하긴 그러네요. 네. 우리가 그 바닷속에 이제 뭐 딴 얘기긴 한데 바닷속에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때 추위를 느끼잖아요. 이게 네. 물이 증발하기 때문이죠. 물속에 있을 때는 추위를 잘 못 느낍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네. 예를 들면 물은 또 비열이 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표면적 접촉 면적이 넓어가지고 온도를 더- 더 빨리 잃는다는 거죠. 네. 뭐 그런 건 그렇긴 있을 수 하죠. 있죠. 네. 어쨌든 저는 해저 기지가 만약에 네. 해상 기지보다 만들기 쉬우면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도 해저 기지가 더 많을 텐데 해상 기지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여기 나오는 기지가 뭐 조그만한 기지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엄청 거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도시급의 네, 기지라는 도시급으로 거죠? 만들 네.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를 만들려면은 해상에 떠 있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플란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보통 해양 그쵸, 플란트 그쵸. 그런 네. 거는 위에 띄워가지고 만드니까 보통. 네. 근데 어쨌든 물 속에 간에 있으려면 뭐 천장이 필요하니까 그게 네.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아무튼 그거는 뭐 작품 내 설정이라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네. 재미삼아 빌로우 얘기해보았습니다. 제로가 그래도 네. 이 서브나우티카 빌로우 제로가 전작보다는 친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작은 그 아이템 소모가 너무 커가지고 네. 파밍을 진짜 빡세게 해야 됐거든요. 어. 건물 하나 짓는데 뭐 물건이 막 10개, 20개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하. 그래도 빌로우 제로는 한두 개 네. 정도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그 친절한 생존 게임에서는 AZ 스피디님께서 네. 그 생존 게임에 익숙하지 않으면 빌로우 제로가 좀 어렵다고. 진짜 이거는 근데 그 생존 게임의 플레이 타임이 좀 깁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이게 스토리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식량도 모아야 되고 물도 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생존 게임이 원래 그래요. 네. 그리고 다잉 라이트 2가 네. 나온다. 네. 아까 저희 수다 떨 때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 좀비 게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좀비가 나오고 파쿠르가 이제 음. 주요가 되는 게임인데 네. 그 다잉라이트 1은 이것도 좀 옛날 작품 2010 뭐 몇 년도지? 뭐 7년도? 뭐 그쯤 작품인데 네. 이게 이제 후속작이 나옵니다. 다잉라이트 1도 굉장히 좀 호평을 많이 받은 작품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무슨 생물 병기가 어느 도시에 터져가지고 다잉라이트 1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네. 생물 병기가 어느 도시에 터져가지고 이 도시에 좀비 떼가 창궐을 하게 돼가지고 도시를 봉쇄를 해버려요. 네.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생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무슨 특수부대 출신의 뭐 요원 같은 건데 이 도시로 파견돼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좀비한테 물려버려가지고 아이고. 이 백신이 있거든요. 네. 백신을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이 이게 그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일정 시간마다 이걸 계속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이 그 정부에서는 여기를 핵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날려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막 이제 막 저지도 하고 그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다잉라이트 1 DLC에서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옛날 게임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찾아보니까 2015년에 나온 게임이네요. 2015년인가요? 네네. 네. 결말에서 결국 이 좀비 떼가 그 도시 밖으로 퍼져가지고 다잉라이트 2에서는 전 세계로 그 좀비가 퍼졌다. 저런. 좀비가 창궐을 했다. 이런 설정이고. 빨리 핵폭탄을 떨어뜨렸어야 했네요. 네. 심지어 결말에서 주인공이 무슨 좀비 왕 같은 게 돼버려가지고 아이고. 결말에서 무슨 좀비의 여왕 이런 걸 만나요. 주인공이. 네. 그래서 자 너는 선택된 존재야 이러면서 좀비 형은 이제 좀 지능이 있는 존재고 좀비를 막 부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주인공한테 네. 너는
너는 사실 이미 좀비가 되었단다. 너는 그리고 강력한 좀비가 될 거야. 그러면서 주인공을 꼬드겨가지고 주인공이 좀비 왕이 돼버려가지고 전 세계에 좀비를 퍼뜨렸다 뭐 이런 결말이 나는데 다잉라이트 2에서는 그 이것도 오픈월드 기반의 그런 도시를 탐험하면서 뭐 스토리를 풀어가는 게임인데 네. 이 스토리를 진행함에 따라서 막 도시의 외관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기가 이 어떤 세력한테 좀 도움을 주면은 그 세력이 좀 발전을 해가지고 네. 좀 건물에 막 바리케이트 같은 게 더 많이 쳐진다던가 그런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의 주인공이 2에서는 빌런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1하고 2하고 주인공이 아예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네. 1에서 주인공은 뭐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뭐 등장하더라도 좀비가 되어서 등장하지 않을까요? 네. 빌런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다들 공개된 건 아니어서. 네. 어쨌든 파쿠르라는 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건물 사이를 막 뛰어다니거나 좀 맨손으로 뭔가 좀 액션을 하는 그런 스포츠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제 머리에 캠 달고 그렇게 파쿠르 하는 사람들 영상 많거든요. 근데 보면 엄청 아찔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 이 가장 스릴 있는 다잉라이트 1에서 가장 스릴 있는 게 뭐냐면은 한밤중에 파쿠르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밤낮이 있거든요. 근데 밤에 좀비들이 더 활동성이 뛰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밤에도 이 걸어다니는 좀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는 좀비고 있고 특수한 좀비도 있거든요. 그 좀비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막 그 도시를 막 달리고 막 슬라이딩도 하고 점프도 하면서 막 질주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이프 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네. 이 좀비들이 자외선 같은 거를 싫어한다는 설정이어서 자외선 그 램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세이프 하우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세이프 하우스 사이를 이렇게 그 질주하는 이 세이프 하우스 저 세이프 하우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질주하는 네. 그런 스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굉장히 스릴감 있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잉라이트 1은 그랬는데 아마 다잉라이트 2도 그러지 않을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네. 더 라이언즈 송이라는 인디 게임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스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스팀에 없고 에픽 게임 스토어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죠? 비주얼 노벨? 비주얼 노벨인가요, 이거? 그래픽 노벨인가? 뭐라 그러죠?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인 것 같은데. 네. 보면은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콘서트 전에 슬럼프에 빠져 곡을 쓰지 못해 괴로워하는 재능 있는 작곡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남성이 지배하는 수학계에서 자신의 이론을 알리고자 애쓰는 여성 천재 수학자 등의 캐릭터로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네. 플레이어가 좀 선택을 내려가지고 이 캐릭터들을 성공에 이끌도록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안 해봐가지고 스토리는 정확하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이게 아시는 분이 이 게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께도 좀 해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게 한때 공짜로 풀렸어가지고 네. 저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한글 패치가 아직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영어의 압박이 있나요? 네, 영어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네. 간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서 네.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도 되죠. 네.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에덴이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4화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보니까 4화가 끝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제가 1화만 잠깐 봤는데 네. 여기 배경에 있는 이 두 로봇이 네. 요 노란색 친구하고 파란색 친구가 여기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인류가 전부 다 멸종된 세계래요. 인류가 전부 멸종돼가지고 얘가 어떤 캡슐에서 발견이 돼요. 캡슐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 두 로봇이 이 친구를 키우는 네. 그런 육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더라고요. 1편만 네. 좀 봤는데 육아를 했었고 네. 4편을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말을 그냥 보려고 네. 사편을 봤더니 네.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컸어요. 네. 커가지고 그럼 인류를 이 지구에 인류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인류를 되살릴 것인가? 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 같아요. 친구가. 그래서 그래서 인간이 없는데 왜 농사를 짓는지도 잘 모르겠긴 하는데 로봇들이 어쨌든 간에 한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인류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네. 좀 대체로 네. 뭐죠? 이거 아님 유희왕 OST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좀 색채가 밝고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네. 굉장히 세세하던데요, 그 그래픽이. 섬세하다고요? 네. 네. 그 좀 2D 렌더링을 한 이제 3D인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조금 취향을 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빙은 그러니까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근데 감독 제작 뭐 한 사람은 또 이제 그 일본인이 아닌. 네, 그 서양 사람. 네. 네, 서양 사람이고 약간 여러 그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더빙으로 보실 수도 있고 영어 더빙으로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뭐 저희가 한번 보고 뭐 재밌으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SF 뉴스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개관 4주년 기념으로 인류세 위기를 막아라 라는 행사가 열렸나요? 네, 열렸습니다. 열렸죠. 21일에 5월 21일 날 이미 지났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인류세라는 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요즘은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세라고도 하던가요? 맞나요? 홀로세 아닌가? 다른 건가? 아무튼 네, 인류세. 네. 그래서 인류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류가 살았던 때의 지층을 파보면은 아마 플라스틱이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닭뼈가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홀로세는 그냥 원래 있던 거네요. 홀로세는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질 시대를 말한다고 하네요. 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멸종을 홀로세 대멸종이라고 부른대요. 네. 그 대멸종이 사실 인간이 좀 야기한 면이 크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인간에 의한 네. 그 기후 변화 등등. 그렇죠. 네. 기후 변화랑 서식지 파괴 이런 그렇죠. 거로 인한 게 많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렇죠. 아무튼 이 인류세에 대한 그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개관 4주년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유튜브로도 아직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열려 있고요. 네. 유튜브 링크를 저희가 방송 그 소개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 지질, 뭐 해양, 극지,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강연 시리즈가 이어졌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정세영 작가님, 정소연 작가님 인터뷰가 경향신문에 실린 거는 네. 이거는 작년인데요. 아 그렇네요. 작년이네요. 네. 뭐야 2021이 아니네. 착각하셨나봐요. 네. 2020년 5월 30일 보고 네. 오늘이 아니구나. 근데 2021년으로 착각해도 이상하네요. 아, 네. 네. 미래에 실린 기사를 보셨네요. 네, 아무튼 있더라고요 이 기사가. 그래도 네, 뭐 있죠. 저희가 읽은 김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왜 SF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하고 뭐 그 오늘날의 이제 SF가 부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등등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요. 네. 지금 읽어도 좋은 인터뷰입니다. 지금 네. 읽어도 뭐 괜찮은 네. 시기적절한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저희 포스텍에서 네. 포항공대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특강이라는 네. 뭐 외부인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열리고 있어요. 네. 저 포스텍 구성원을 위한 거긴 한데 네. 여기 박상준 대표님이 초빙이 돼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상님이 이거를 들으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주제가 이제 21세기 좀 올려주시겠어요? SF와 윤리적 상상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면서
SF라는 것이 단순히 뭐 미래에 대한 뭐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 이런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사회적, 뭐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상상력을 뭐 펼치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네. 우리가 그 미래학을 배워야 된다. 학교에서도 미래학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역사만 배울 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했대요. 엘빈 네. 토플러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제3의 물결? 네, 제3의 물결 뭐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미래학이라고 하나요?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게 그런 것도 유명한데 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SF가 그걸 하는데 뭐 도와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들었고요. 그래서. 네. KBS 9시 뉴스에서 우리 네. 시대의 소설 50편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주 네. 한 편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김채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한테는 이미 김채엽 작가님이 유명하지만 또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김채엽 작가님을 알게 되셨기를 바라면서 네. 후속작을 뭐 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후속작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새 작품을 그쵸. 준비하고 지금 계시다고 장편 하시는데. 소설이랑 뭐 등등 준비하고 계실 텐데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민음사에서 네. 뭔가 또 네, 예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네, 생겼는데요. 그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네. 비슷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죠. 문제가 네. 있었죠. 그게 이제 네. 실제 대화를 이제 작품에서 인용을 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 김세희 작가의 소설 항구의 사랑에서 네. 어떤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 자기 그 친구가 네. 김세희 작가의 친구가 그렇게 작가가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민음사에서 어떤 좀 이런 내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잘 취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음사 불매운동 뭐 이런 거를 펼치고 있기도 네. 한데 그 불매하기가 참 힘든 게 민음사 워낙에 큰 출판사라 가지고 예를 들면 황금가지 뭐 이런 것도 민음사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뭐 창비는 아닌가? 네, 황금가지, 사이언스 북스, 비룡소 막 이런 게 브릿지 또 네, 맞아요. 브릿지도 그렇고 세미콜론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참 그 인프린트가 많은 그런 회사라 가지고 출판사라 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브릿지에 그 작품을 올리셨던 분들이 막 내리시기도 하고 네.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작년에 있었던 네, 젊은 작가상 그 수상하셨던 네, 김명곤 작가님은 네, 이제 수상을 취소가 됐죠. 네, 수상이 취소가 됐고 당시에 그 책을 구매하신 분들도 전부 환불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네. 네. 그 교환을 해줬었죠. 아, 네. 그 대사가 이제 빠진 네, 책으로 이제 교환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김봉곤 작가님. 네. 아, 김봉곤인가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럼 네. 여기까지 SF 관련 소식들 다뤄봤고요. 네. 그 다음에 과학 뉴스. 이제 뭐 코로나 관련 뉴스인가 보네요. 네. 네. 과학 뉴스. 저희 너무 급하게 했나요? 근데 뭐 빨리 끝내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많지는 않고요.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1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1차 접종만 이제 10%고요. 2차 접종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차 접종까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만 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게 1차 접종하고 일주일 후에 2차 접종을 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자녀 백신 같은 것도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전부 다 매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자녀 네. 백신도. 네, 자녀 네. 백신이
그러니까 이게 보관 기간이 있는데 그 이제 백신을 맞기로 한 분이 뭐 예를 들면 안 맞기로 하거나 뭐 그 기한 안에 못 맞거나 해서 노쇼 네. 또 그래서 있고. 이제 남은 그 백신들을 그냥 두면은 이거를 폐기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좀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많이 신청을 받고 있고 저는 이제 출장이 막 계속 있고 해가지고 뭐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안 했는데 네 백신 저희 빨리 학교에서 빨리 뭐 맞으면 좋겠네요. 백신 맞은 다음 이틀인가 뭐 백신 휴가를 네, 주기도 하고 네,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백신 휴가 그 대학원생도 두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되게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대학원생도 그쵸 휴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회사나 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게 좀 영세한 회사일수록 잘 휴가를 잘 안 줄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저번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혈전이 네, 부작용이 있었다 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 그게 지금 한 달 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이런 오호. 기사가 또 떴습니다. 그래서 오호.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러게요. 좀 대단하게 보여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서 나오기로는 뭐 저도 이제 생물학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바이러스 항원 일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세포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세포액이 아니고 세포핵으로 들어갈 경우에 네, 오타인 것 같고요. 그 이 코로나 떨어져 나간 바이러스 바이러스 DNA가 항원 DNA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 그 있다. 피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뭐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네. 이게 혈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구나. DNA 조각들이 뭐 그 우리 몸속을 떠돌아다니다가 뭐 얘가 DNA니까 네. 뭐 막 그 다른 단백질하고 붙어가지고 막 뭐 다른 뭐 RNA를 갑자기 만들어낸다거나 단백질을 막 만들어낸다거나 하면서 문제가 생기나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만 보고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의도하지 않은 뭔가가 일어나가지고 네. 그 조각이 이제 바깥을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혈전증을 일으킨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좀 원인의 실마리라도 잡은 게 되게 대단하네요. 저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피하기 위해 백신을 재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백신을 재설계를 하고 나서 또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하면은 차이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원인이 실제로 밝혀지는 거겠죠. 네.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놀라운 속도로 네. 이런 것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 코로나 이후에 네. 학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여성 과학자의 논문 공동 연구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돌봄 노동이 네. 이제 그 학교나 또 유치원, 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여성이 돌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육아 등등을 이제 여성이 많이 떠맡게 됐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논문이나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네. 네, 뭐 이렇게.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 뭐 이런 것 같고요. 네. 이 코로나19 처음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네. 정말로 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 간 이동은 어려워졌지만 국제협력 공동연구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나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이랑 온라인 미팅을 하는 거나 아니면 네. 국외 사람들이랑 온라인 미팅을 하는 거나 똑같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적 장벽이 되게 낮아졌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오픈 액세스 논문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오픈 액세스는 오픈 액세스가 이제 뭐 무료로 좀 열람 가능한 논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좀 저명한 그런 저널에 내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 저널을 구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곳에 논문을 올리는 건데 이게 보통은 그런 저널에 올리기에는 좀 연구 성과가 부족한 경우에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좀 심층 연구가 어려워지고 뭐 이러면서 또 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많이 열리고 하면서 오픈 액세스 논문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학계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수학이나 뭐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네. 오픈 액세스로 나오는 논문이 더 많아요. 더 많고 사실 저널에 뭐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 같은 것도 그냥 그 인터넷에 아카이브라고 부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ARXIV라고 이제 네네. 논문이 정리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 치면은 다 나옵니다. 아, 거기다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네네. 특히 이런 순수 학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러니까 특허나 뭐 공학 이런 걸 하시는 분들보다 네. 자연계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것 같아요. 이런 지식이 전파된다라던가 이런 거에 좀 더 관대하고 그걸 안다고 뭐가 되겠냐 이러면서 심지어 뭐 자기 책도 PDF로 해가지고 자기 사이트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자기 논문도 막 그렇게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논문을 올려도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널에 그쵸. 그게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저널에서. 네,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기 논문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내 책을 논문은- 통째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지식의 공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공유가 되면은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말씀하신 특허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좀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고 그쵸. 그래서 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야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네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기업에서 특허 약탈 네.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네. 얘기하십니다. 네. 아마도 이 자연 계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여기는 이유는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런 돈이 거죠.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이 공유가 될수록 사실 과학 분야는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어떤 장벽이 없이 공유가 될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는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더 새로운 연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연구하던 곳도 거의 그런 공유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단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는 그 작품을 다룰 건데 그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공개된 러브 데스 로봇, 러브 플러스 데스 곱하기 로봇. 네. 그거를 시즌 2를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그것만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분량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얼터드 카본이라는 시리즈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얼터드 카본의 시즌 1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브데스 로봇에 나오는 일정 에피소드가 그 얼터드 카본을 좀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네.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